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가끔은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하니까 이번 사연도 그런 사연들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흐린날이 좋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흐린날이 좋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흐린날이 좋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기묘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 친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집이 좀 어려웠어요. 늦둥이로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그 친구 고 이때인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몇 번 빠지고, 그리고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그땐 선생님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였는데요. 뭐 이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친구를 맨날 불러요. 성적도 좋은 편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다녀와서는 무슨 말인지 뭐 말도 없고,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중반쯤이었나?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다가 나중에 아이러브 모시기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돼서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 친구 고등학교 자퇴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요. 일하면서 검정고시 시험도 보고 기술도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도 갖고 있고,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렵게 자란 친구인데 심성은 정말 착했거든요. 무지 착했어요. 그런 친구가 무진장 더운 여름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당시 그 친구 집이 엄청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 언덕 꼭대기에 작은 빌라가 하나 있는데 저도 가봤었지만 경사가 진짜 엄청나요. 그런데 수박장수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는 거기를 힘들게 그 언덕길을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같은데 수박이 적잖게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날 오전에 나올 때 그 친구 어머니가 수박이 드시고 싶다고 한 게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박장수 아저씨를 뒤에서 잡아들이고 이제 경사가 급해서 내려가는 게 힘드니까 그 경사진 길을 다시 내려간 거예요, 친구가. 그것도 뒤에서 힘들게 리어카를 잡고 말이죠. 그리고 아래까지 내려가서 수박을 한 통 샀대요. 수박장수 아저씨는 내려갈 때도 연실 고맙다고, 그러곤 다 내려가서 수박 한 통을 주더라고.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이죠. 친구는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수박 한 통 사들고는 다시 집으로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요. 거기 오르막길 옆쪽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길가 쪽으로 이제 학교 담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 학교 담장 그 앞에 말이죠, 행색이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옷에도 거무튀튀한 뭔가가 잔뜩 묻어있고, 어떤 게 원래 옷 색깔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옆으로 피해서 지나쳐 가려는데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뒤를 돌아서 방금 지나쳐온 할아버지를 봤더니요, 할아버지가 멍하니 그 하늘을 보고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친구가 늦둥이라 부모님 연세가 많으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할아버지께 짧게 인사드리고 수박 좀 드시라고 할아버지께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말없이 하늘만 보시더래요. 앞에서 말하는 친구는 무시한 채 말이죠. 그때 친구는 그런 할아버지를 오히려 방해하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앞에 조용히 수박을 내려놓으면서 식사도 못 하셨겠거니 싶어서 그 자기 지갑을 보니까 다시 수박 한 통 살 돈 빼면은 그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수박 한 통 살 돈을 빼니까 이게 얼마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남은 돈을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수박 아래 끼워 놓고 다시 수박장수 아저씨를 찾아서 언덕을 내려갔다네요. 내려가 보니까 수박장수 아저씨는 힘이 많이 붙이셨는지 그 언덕 바로 앞에 있는 빌라 입구에 앉아 계셨다는데요. 친구가 수박 한 통 달라고 하니까 방금 수박을 사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친구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대요. 올라가는 길에 초등학교 있지 않냐고. 그 앞에 힘들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쳐 보이셔서 수박을 드리고 하나 더 사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수박장수 아저씨는 친구 말을 듣고는 자기 리어카도 뒤에서 잡아줬으니까
게다가 할아버지한테 그 수박까지 줬다고 하니까 진짜 착하다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좋은 놈으로 직접 골라주기까지 하셨다는데요. 친구는 그때도 아니라고, 돈 받으시라고, 그땐 아저씨도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면서 친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기어코 받지 않으시더래요. 그런데 그 수박을 건네주던 아저씨가 초등학교라고? 거기 담장?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그래서 친구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수박장수 아저씨 말이 얼마 전에 거기서 탑차 하나가 뒤집어지지 않았냐고, 혹시 모르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거기 급경사라 안 그래도 그 차들이 조심조심 다니는 그런 곳인데 아이 하나가 갑자기 달려나와서는 지나가던 탑차가 그 애를 피하려다가 뒤집어졌다고. 그런데 그때 차가 뒤집어지면서 할아버지를 덮쳤고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대충 자리를 말하는데 거기 같더라는 거죠. 친구가 할아버지를 본 거기. 그리고 아저씨는 요즘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할아버지도 거기 위험하게 왜 계실까, 그런 말을 듣고 친구는 다시 언덕을 올라갔는데요. 앞쪽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계시던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더래요. 그리고 구급차랑 경찰차가 와 있고, 그리고 차가 학교 담장을 들이받은. 친구는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부터 찾아봤는데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더래요.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거죠. 그리고 그제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사고가 났냐면서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들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친구 눈에 들어온 건 박살이 난 수박. 그런데 돈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친구는 또 한 번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할아버지가 돈은 가져가셨구나 싶어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갔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수박을 드린 뒤에 씻으면서 말씀을 드렸다는데요. 오는 길에 차 사고 난 얘기. 근데 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시더래요. 얼마 전에 거기서 사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아시냐니까 그때 난리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온통 피범벅이 됐다고. 그런데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태어나서 그런 묘한 기분은 처음이었다는데요. 앞이 하얗게 백지처럼 되면서 친구가 본 그 할아버지가 마치 진짜 친구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친구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 친구는 그 뒤로 며칠을 혹시나 해서 그 할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 하고 거기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면 늘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데요. 그날 이후 그 할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시점도 자기가 집에 가는 시점이고, 그때 바로 올라갔으면 사고 난 차에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혹시 얼마 전 사고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는 아니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흐린 날이 좋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먼저 친구분 천사 같아요. 너무 심성이 착하신데요. 그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세상은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살만 나겠죠. 그리고 사연 속 그 자리, 거기랑 비슷한 곳을 저도 한 곳 알거든요. 엄청 경사가 심하고 좁고, 아닌 게 아니라 겨울에 거기서 제가 뒤집어질 뻔하기도 했고, 진짜 별거 없이 차를 트는데 차가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나름 장기간 무사고 베테랑인데 시겁했었죠. 그건 그렇고 진짜 그 할아버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거 같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분명 있겠지만 제 생각엔 사람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인연이라는 건 정말 있는 걸까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어떻게든 헤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실화입니다. 그날 일은 십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은 절대 나가면 안 돼. 중요한 전화가 걸려올 거야 라는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왠지 강한 확신이 가슴속으로부터 용솟음쳐 오더군요. 영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예감을 믿고 대학 강의를 빼먹고 내 방까지 전화선을 늘어뜨려서 정해놓은 상대도 없이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를 지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고교 동창생인 사키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동경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며칠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온 김에 한번 전화해봤다 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와는 그다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전화로 얘기를 나누던 중 고교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며 왠지 즐거운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모처럼만 있네 지금 만나자고 먼저 권해봤지만 사키는 그날 일이 있어 안 된다며 하지만 또 연락하겠다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이런저런 고교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화제도 동이 나고 슬슬 통화를 마치려고 할 때 사키는 혹시 유키코라는 아이를 기억하냐며 유키코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키코는 고교 시절 저와 같이 배구 활동을 하던 동급생이었고 저와는 친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사키는 전화 마지막에 자신은 이제 곧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키코에게 말 좀 전해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키가 유키코에게 전하고 싶다는 말은 고교 시절 유키코와 자신이 함께 쓴 편지가 있는데 분명 그렇게 말하면 알 거라고 이제 그 편지는 필요가 없어졌으니 버려도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단지 그 말만 전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전 알겠다고 잊지 않고 전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라면 돌아간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나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지 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유키코와도 가끔씩은 연락을 하고 싶었고 그 구실이 생겼기 때문에 깊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밤 나는 유키코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키코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금은 놀라워하는 듯 했습니다. 전 얼마 전 사키에게서 전화가 왔고 전원을 부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키코는 분명 사키가 맞냐는 말을 하더군요. 전 분명 사키가 맞고 너와 같이 쓴 편지는 이제 필요 없으니 버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부탁받은 대로 사키의 전원을 전했습니다. 어찌 된 거지? 유키코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수화기 반대편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고 있는 건가? 전 걱정이 되어 유키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진정한 유키코의 말. 사토시, 내가 사키와 친하게 지낸 건 알고 있지? 전 고교 시절에도 둘이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키코에게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유키코의 말은 실은 그 편지라는 게 사키와 자신이 같이 쓴 둘이 제게 쓴 러브레터. 전 그 말에 말문이 막혀서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유키코와 사키는 절친한 사이였는데 둘 다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같이 러브레터를 쓰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전해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주세요 같은 그런 말들까지 서로 웃으며 용감하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사키는 둘의 우정과 나름 사랑이라는 말을 담을 수 있는 그 편지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졸업할 때 유키코에게 보관하기를 부탁했다고 하는 말. 당시는 유키코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이유로 추억이었기에 그 편지는 자신이 보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유키코의 말이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더 놀라운 말을 이어가는 유키코. 사키가 왜 그 편지를 유키코에게 보관하라고 했는지 알게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사키는 유키코도 모르는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교 졸업과 동시에 치료를 위해 동경으로 올라갔고 지난주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말. 하지만 그 수술이 잘 안 됐다는 말까지.
그 뒤로는 유키코의 울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키코가 말하기를 유키코는 따로 자신의 전화가 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전화를 걸어도 바로 자신과 통화할 수 있다는 걸 고교 시절부터 사키도 알고 있었는데, 제게 사키가 유키코와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한 것은 필시 사키가 저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때 사키와 전화로 즐겁게 얘기를 나눠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키코와는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을 했고 지금 결혼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토시 인기가 많았네요. 그런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전 일본 괴담이면 말이죠, 내가 널 좋아했으니 너도 데려갈 거야 뭐 이런 그런 쪽이었다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에 다른 친구와 결혼하고 10년째라는 말에 그러네요. 귀신 이야기든 요괴 이야기든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단팬님들, 같은 결과라도 더 좋은 결과가 함께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웃음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업보라는 말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과 복, 사람이 행한 행동에 따른 결과가 돌아온다는 말,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말. 불교에서는 윤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생에 있었던 일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고 현재 삶에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음 생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로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어느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생각은 제각각이겠습니다만 나는 단순히 35세를 넘기고 독신자의 고독감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이혼했고 두 사람 다 내가 성인이 된 후 재혼, 마음 들 곳도 돌아갈 곳도 없어 혹시나 이런 계기로라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등록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가 전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학력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것이 직장이었습니다. 당시 내 직장은 내 고향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느 회사의 매장 판매원이었는데 자원에서 동경의 매장으로 배속받게 된 것입니다만, 정규직 사원이라고는 하나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고 젊은 사원들만 바글바글한 환경에서 솔직히 언제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신경이었습니다. 또한 자원에서 동경으로 왔지만 이곳에 친구가 있을 리도 없고 매우 외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휴일은 파친코와 경마로 시간을 보내고 있던 탓에 모은 것도 없어 솔직히 나 자신이 앞으로 어찌 될까 하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의 만남 시스템은 만나보고 싶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프로필 등의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성들은 그런 주제에 잘도 결혼정보회사에 이런 생각을 하며 내가 깊이 1순위였을 것입니다. 사실로도 내게 있어서는 야박한 일이지만 세상 여성들의 눈도 굉장히 정확해서 내게 만날 의사를 전해오는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내온 얼마 되지 않는 여성들마저도 실제로 나와 만나보기도 전에 정보회사로 취소 통지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내가 만남을 요청한 여성으로부터는 전부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한 명은 제외하고. 그 사람이 뒤에 나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의 프로필도 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외동딸이었고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그 외에는 딱히 유의할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아도 어디 흠잡을 곳 없는 매우 상식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보며 이른바 진지하고 딱히 재미있는 면은 없지만 지극히 온화하고 오히려 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나쁜 인상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필시 그녀도 거절해 올 것이다 라고 생각.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날은 정말 담담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혼정보 회사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그녀가 다시 한번 만남을 희망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양해를 득한 주소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쁜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곤혹감도 있었습니다. 왜 내게? 내 손으로 정보회사에 등록해 놓은 주제에 정말 앞뒤 안 맞는 말이지만 그녀의 심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몇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걸까? 결혼 사기나 뭐 그런 걸까? 아니, 돈이 없다는 것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일 리는 없다. 이런 쓸데없는 의심에 빠졌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 후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그녀 쪽에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저축해둔 게 없고 남들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만 동의한다면 결혼식은 생략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형식적이라도 좋으니 우리 엄마에게 한번 인사하러 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여자 입으로 하게 하는 한심한 인간은 이런 비난은 당연합니다. 당시 저는 이런 비난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만남에서 그녀와 결혼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의 만남은 지극히 형식적인 느낌이었고 핑크빛 무드였던 기억도 없었고 그 말을 꺼냈을 때의 그녀도 마치 무슨 상담을 마무리하듯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 또한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가 없었기에 그녀에게 남자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다음 휴일에 바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처럼 매우 온화한 인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나와 약식으로 인사를 나눈 후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나는 여우에게라도 홀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의 맨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맨션이라고 해도 원룸 구조의 임대였고 무슨 신혼생활이 아니라 동거하는 듯한 모양새였지만 그녀는 일절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하던 대로 나의 직장에서 인원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사는 나를 부르더니 어깨를 다독거렸습니다. 나 외에도 몇 명이나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직할 곳을 찾을 때까지는 하는 조건부였지만 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그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 일을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일날 쉬는 업무였기 때문에 그녀가 출근하면 몰래 구인 잡지를 본다든지 공공 직업 안내소를 찾아가 본다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저녁 식사 후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직장 일이 힘들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당신과 같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 또한 외롭기도 하고 이런 사무소에서 사람을 모집하던데 이런 곳에서 일한다면 나도 안심돼서 좋고 그러면서 구인 광고지를 꺼내놓았습니다. 어떤 교육서적 관련의 편집 사무소였습니다. 내가 구인 잡지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 모집 연령도 턱걸이였고 더군다나 현재의 일과 전혀 다른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취미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업무적인 스킬이라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그런 곳에 면접에 합격할 리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나의 기분이었습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은 자존심에 상처 입히지 않으려 애들러 권하는 그녀의 기분을 이해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정리해고의 문턱에 있다는 것, 직장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그 회사에도 이력서를 보내보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녀가 추천한 사무소만이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생소한 직장과 업무를 커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개성적이고 재미있는 사람들 일색이었습니다. 의외로 흥미롭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은 지금도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어봐도 되겠지라고 생각. 당시 상사에게 왜 그때 나를 채용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너밖에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불황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물론 아마 상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매우 미스터리한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녀라는 구조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재난을 극복한 예는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꽤나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를 만난 뒤 나는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 후 가끔 보러 가는 재혼한 어머니에게서도 너는 좋은 사람과 만난 것 같구나. 네 얼굴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녀와 나는 결혼 후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게으른 인간이라 아내와 아이들에겐 딱히 이거라고 할 만한 추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녀로부터는 일절 불만을 듣는 일이 없었고 자녀 양육도 전부 그녀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올곧게 자라졌고 둘 다 남의 자식 부럽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딸은 금년의 회사원, 아들은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다 그녀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발견했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만 쥐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내가 병원으로 뛰어갔을 때는 많은 튜브를 꽂고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딸이 엄마 방을 청소하다가 어떤 메모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딸은 이미 읽은 듯 했습니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내게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몇 번인가 할머니께 들어서 알아. 나도 엄마가 살렸고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아빠는 이 메모장을 읽어야 해. 나는 엄마가 허락했다 라고 생각해.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스스로 업보를 자각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녀의 메모장. 나는 현세를 통해 나의 파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나는 드디어 나의 잃어버린 파편을 찾았다. 분명 그 사람일 거라 생각한다. 엄마는 설득했다. 울며 반대했지만 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도 이해해주고 계신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지금 이 남자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그 파편이 돌아온다. 이 사람의 길을 평범하게 걷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이다. 현세는 속죄의 세상이다. 등등이 적혀있는 그녀의 메모장이었습니다. 평상시 그녀의 인상과는 거리가 먼 문장 나열에 한동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고 그제서야 어렴풋이나마 하고 싶은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메모장의 내용을 내 나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완전체로 태어나지 못했다. 현세는 그 속죄를 위해 지어진 것이다. 행복을 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의 혼 일부가 분명 불완전한 형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나의 남편 되는 이로서 나는 현세에서 그를 도우고자 한다.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 그것이 받아들여져 완전한 형태로 태어나고 싶다. 우리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태어난 것으로 내 죄가 미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장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메모장을 가지고 온 이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아픔을 딛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그 메모로부터 받은 인상은 정신 나갔다라던가 바보 같다라던가 불쌍하다라던가 화가 난다처럼 그녀를 별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면 같은 시선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자란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거부감 없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글로 쓰니 단순히 무능력한 가장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녀와의 연애 시절부터 또한 회사를 옮긴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지만
모르는 사이 그녀에게 방향을 제시받으며 살아온 나의 반평생을 생각하며 그녀의 메모는 굉장히 납득이 갑니다. 그녀는 나를 남자로서 사랑한 적은 분명 한 번도 없었겠지요. 나 또한 여자로서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결코 차가웠다는 뜻도 아니고 또한 싫으면서 서로에게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녀는 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였던 듯합니다. 결코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평범한 인생을 내게 걷게 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현세에서 업보를 쌓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은 가끔 한 번씩 듣는 말이지만 실제는 업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왜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미친 자의 헛소리로 들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그 헛소리에 도움을 받으며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녀의 매물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현세의 업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내세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업보,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 그런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업보를 쌓는 삶, 작은 선행과 배려로 주변까지 바꿀 수 있는 삶, 기왕이면 이런 업보를 만들어가는 삶이 좋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말이죠. 낚시를 하는 분이 아닌데도 가까이 와서 말을 걸곤 하세요. 뭐 잡아요? 많이 잡았어요? 대부분 이런 대화는 웃음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뒤에서 조용히 인기척도 없이 쳐다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밤이라면 진짜 짜릿하죠. 어머 18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짜릿하니까. 이번 이야기는 붕어 촌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어 촌장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어 촌장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사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거긴 말이죠. 국내 최대 붕어 낚시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도 유명한 곳인데요. 하나는 한방터로, 다른 하나는 귀신 본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게 2000년 초반이니까 그때도 이미 유명했어요. 한방터와 귀신 두 가지로. 한방터라는 건 조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고, 귀신이 나온다는 건 그건 5자 이상급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물론 저도 클럽에 글이 올라오거나 지인이 그런 말을 하면 그땐 콧방귀만 뀌었었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진 말이죠. 밀양 초동에 있고 수로라고도 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한텐 그래도 유명한 곳이라 당시에도 띄엄띄엄 낚시꾼들이 몇 있었거든요. 저도 그쯤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했는데 입질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친구는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계속 앉아있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주변 낚시꾼들 조과는 좀 어떤가 하고 한 바퀴 돈다고.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 계속 낚시를 이어갔고, 낚시꾼들도 여럿 있고 이런 곳에 귀신이라니, 그런 생각이 혼자 있으니까 클럽에 올라오던 그런 귀신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방터라더니 이게 한방만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런 잡생각들이 들면서 진짜 재미없는 낚시도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물고기 좀 잡았냐고. 낚시터에선 그냥 흔한 질문, 영광이네요 하면서 뒤를 슬쩍 봤거든요. 그때 자리가 뒤쪽으로 높이가 있는 턱이 있고 흙이 좀 질었는데 낚시한다고 앉으면 머리 높이에 있는 턱,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턱에 서 있는 사람 다리가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휠체어 있죠? 휠체어 바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휠체어엔
영감님 한 분이 앉아 있었고, 영감님 여기 위험해요. 떨어지면 어쩌시려고.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부근이 땅도 진흙이라 질퍽거리고 미끄럽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몸을 돌려서 일으키려는데 영감님 괜찮다고 많이 잡으라고 그러면서 휠체어를 돌려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시 자리 잡고 앉았는데요. 바로 잠시 뒤에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깡이더라고. 그런데 누구랑 얘기한 거냐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어떤 영감님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는 좀 잡았냐고 물어보는데 거기 높이도 있는데다 살짝 경사도 있고 질퍽거리고 미끄러워서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친구 말이 영감님? 휠체어? 그래? 그러더니 뭔가 확인하려는 듯 제 뒤쪽으로 슬쩍 움직여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듯 둘러보고 하는 말이 휠체어를 탄 사람 같진 않았는데. 친구 말은 제가 돌아서서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두우니까 저도 제 뒤에 있는 사람도 거무스름하게 보였겠죠. 그런 식으로 거무스름하게 보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서 있는 모습 같았다는 거죠. 적어도 휠체어를 탄 사람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친구 말이 거기 휠체어를 타고 올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 저도 그 말에 일어서서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기엔 확실히 그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진짜 휠체어 맞아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왜 바퀴 자국이 어디에도 없지? 그래서 저도 친구 말을 듣고 그 영감님이 계셨던 곳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도요. 그런데 거긴 친구 말처럼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우리 발자국 외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다면 일자로 2줄이든 4줄이든 바퀴 자국이 있고 나갈 때 돌려서 나갔으니까 휠체어가 돈 자리엔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긴 그런 흔적도 없고 그냥 우리들 발자국만 있더라고요. 전 그때 아차 싶은데 목덜미부터 머리 위까지 그 피가 한 번에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 비슷하게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소름 돋는다고. 혹시 저보고 자기 놀리려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전 네가 오는 것도 몰랐다고. 절대 아니라고. 그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이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 영감님 앞만 생각해도 얼굴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분명 가차에서 얼굴까지 보고 얘기를 나누는데 말이죠.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도저히 낚시 못하겠다고. 저도 잘됐다 싶어서 그냥 가자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거기서 바로 나왔고요. 전 그 뒤부터 클럽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들 그 글이 올라오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도 그날 제가 본 그 영감님 정체가 귀신이든 뭐든 정확히는 몰라도 말이죠. 적어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붕어 촌장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물가의 흙, 자갈이 아닌 이상해야 늘 찰흙처럼 젖어 있죠. 늪지 주변은 발이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휠체어를 탄 영감님을 봤는데 휠체어가 왔다 간 그 어떤 흔적도 없었고, 그런데 친구 눈에 보였다는 그 서 있는 사람 같았다는 검은 형상, 그건 또 뭐였을까요? 그날 붕어 촌장님과 친구 둘 다 같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받고 그 뭔가에 홀렸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